닷새간의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던 정치권. 이번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기선 잡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열린 개천절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끝났지만 경찰의 대응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전국 소식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있었던 개천절 집회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집회는 큰 충돌이 없이 마무리됐는데 경찰의 대응을 두고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과잉 대응이었다. 이렇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도 그날 현장에 이제 광화문 쪽에 방송국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저도 검문을 한 거의 10차례 이상 당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집단적으로 모이는 집회는 지난 우리가 8.15 집회의 경험이 있듯이 열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경찰이 보니까 경찰 버스를 한 300대 정도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한 11,000명 정도의 전국에 있는 경찰들 다 서울로 결집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는 길목마다 한 90군데 정도 일단 검문소를 다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는 길목마다 다 검문을 하고, 또 지하철 같은 경우는 광화문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역 등등 다 이제 무정차 운행, 또 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걸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물론 시위하시는 분들이 일부 이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도 거의 검문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분증을 다 보이고 왜 가느냐 다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물론 경찰이 이제 어떤 면에서 집회를 못 열게 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민의 어떤 일상적인 활동마저도 완전히 지금 차단을 해서 이게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생 때 이제 여러 가지 검문도 당해보고 했지만 실제 그때보다도 더 심한 지금 어떤 경찰의 차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감염병 사태라고 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굉장히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유거든요. 또 더군다나 또 시민들의 어떤 이동의 자유는 사실 이렇게까지 차단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어떤 합리화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경찰이 어떤 면에서 시민의 이동을 막음으로 해서 곳곳에서 사실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과도한 어떤 차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과도한 대응이 아니었나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8.15 집회 이후에 어떤 확산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거는 과도하다고 모두가 평가하겠죠. 그런데 8.15 집회 이후에 근 한 600명 이상이 사실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확진이 됐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2차 유행의 일부를 담당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방치를 한다면 제3차, 지금 겨우 2자릿수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합 금지 명령, 집합 제한 명령 이걸 내리면서 이 일종의 방역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영업을 못하고 근로자들도 쉬어야 되고, 이게 그냥 그 감염 확산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부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가피성이 저는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예. 그리고 헌법에서도 일부 이렇게 안보라든가 생명권 이런 부분들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환란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추석 때 규성도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자제를 이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굳이 이렇게 그 집회를 강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천절 집회에 대한 그 경찰의 원천 봉쇄를 놓고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계신데 여야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광화문 일대에 등장한 경찰 차벽과 불심 검문을 놓고 야당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야당은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 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언제부터 경찰이 나서서
방역까지 떠맡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의료 방역, 보건 방역은 오간데 없고 정치 방역, 경찰 방역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비난을 쏟아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불신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불신검문을 하도 많이 당해봤는데 저도 한 35년 만에 처음으로 불신검문이라는 걸 당해봤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펜스를 쳐놓고 펜스에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하고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를 요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시위를 하시는 비슷한 분 같은 경우는 일단 못 들어오게 이제 막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행동거지가 수상한 사람이라든지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해서 이제 불신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불신검문을 할 때는 경찰이 자기 어떤 뭐 정복이 아니면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저도 다툼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이동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전부 다 불신검문 비슷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동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불신검문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곳곳에서 시민들과 다툼이 벌어졌고 뭐 특히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친구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쪽에 못 가고 한참 돌아서 간다든지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너무나 경직되게 사실은 좀 경찰이 한 게 아닌가. 아마 그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총리를 비롯해서 여당 대표가 강하게 막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장도 이 부분에 부응을 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과도하게 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요. 이게 이제 공권력이라는 게 참 이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의 자유도 보장해 줘야 되면서도 또 감염병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편한 거는 사실은 다 막으면 편하죠. 아예 못 들어오게 하면 편한 거지만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그만큼 경찰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자유와 어떤 통제 이 적정한 선에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난 3일 날 집회의 경우에는 지난 8.15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민의 자유를 좀 억제하는 게 아닌가. 뭐 저도 한 10차례 정도 불신검문을 당하다 보니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뭐 자유롭게 이동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해 주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전부 다 차단하고 신분 요구를 하니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불신검문을 생전 처음 당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 비춰보면 우리가 너무나 감염병이라는 사태에 편승해서 너무 시민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야당도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엄령 선포다라는 말이 조금 과격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지난 2008년이었죠. 이명박 정부 규탄 집회 당시에 이제 나왔었던 명박산성에 빗댄 또 표현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계엄령이다. 군이 동원됐나요? 동원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코로나 계엄령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그것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이 다수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이것이 뭐 우리가 담을 이제 이 물에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쌀 때도 하나가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한 것인데 이거 자체를 정치적으로 계엄령을 친 것이다. 그리고 명박산성을 만든 것이다. 등등의 어떤 비유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우려하는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4.15 총선으로 넘어가면 그 결과가 사실은 국민들이 왜 야당에게 그렇게 표를 안 줬느냐. 이 코로나라는 국면이 굉장히 초당적인 것이거든요. 예. 이게 여야가 합쳐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것은 지금 뭐 정부도 여당도 이런 기본권을 뭐 이렇게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뭐가 있겠어요. 코로나가 없다 그러면. 예. 만약에 그런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불가피성을 지금 국민들 다수가 인지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개천절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광화문 집회 때 좀 극우 세력과 확실히 선을 긋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좀 기류가 바뀐 걸까요?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야당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또 그분들을 야당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야당이 일단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뭐 야당에서는 뭐 공식 참가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뭐 행동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야당의 어떤 지시에 따라야 할 그런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진보적인 단체가 그러면 여당의 어떤 지시에 따라야 되고 여당이 지시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이분들의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참석을 했고 자제를 요청했다라면 좀 그 선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바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야당은 야당대로 임무를 한 것인데 문제는 야당 입장에 보면 너무나 시민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될 경우에 당연히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정부 여당의 논리라면 지금 평상시에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통제해야 되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통제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차단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뭐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아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서울광장을 완전히 그 차로 차벽으로 사서 시민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그걸 위헌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도 이게 위헌적이다라고 한 심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권력이 예를 들어서 집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굉장히 손쉽죠. 그렇지만 우리 법원이나 우리 헌법 입장에서 보면 그 시민의 자유와 그다음에 통제 이 적정한 선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 개천절 날 집회 같은 경우는 저렇게 완전히 사람 하나 못 들어갈 정도로 모든 300대를 동원해서 다 쳐버리면 한다면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자, 야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 국민의 건강과 방역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방역에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야당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제1야당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제 집회 같은 경우에서는 더 강력하게 집회 자제를 권고했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었는가. 예, 김태년 원내대표는 방역은 준정시 상황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 한글날 또 보수단체가 집회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여전히 방역을 위해서 원천 봉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2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미국인이 20만 명을 사망했다면 그 적대국은 한 몇천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건강권, 생명권 여기에 모든 이 역량을 다 이제 집중해서 지켜야 되겠죠. 그것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확산되면 우리의 재산권, 직업 이런 것까지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결국에는 미국 대선의 과정까지 완전히 삼켜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심각성을 우리는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9일날 한글날 또 다시 이제 집회를 연다 뭐 이런 신고를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런 이 언택트 시대에 뭔가 새로운 형태의 시위, 집회 이런 것들 좀 고안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적절하게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 없이 좀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보면 이제 무슨 뭐 컨테스트 같은 데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스크린을 해가지고 몇백 개, 몇천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시위를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감염의 확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지 않고서 시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집회,
시위 그런 자유를 분명히 누려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하는 것도 하나의 좀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방역을 위해서 집회 당사자들이 좀 새로운 시위, 새로운 방식의 시위를 좀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시위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뭐 주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시위가 집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단체, 일부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 하는 이유도 결국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감염병 사태에서 지금 이렇게 집회를 강행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보다는 반감을 오히려 더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거는 지난번 우리가 경험칙상 해왔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하는 것들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 막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고 한편으로 보면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를 도와주는 것도 돼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본인들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사태를 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과 지금 그 단체들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야지 저렇게 집회를 강행하는 거 일부 단체들이 계속 이런 사태에서 집회를 강행한다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네. 저 광화문에 나와서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휴일을 즐기고 또 하는 분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광화문에 제가 그날 보니까 정말 광화문 일대에 있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예. 카페에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몇 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면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바로 시위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을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야당이 국민적인 큰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 보수단체의 주장이 그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정말 시민들이 공감을 얻을 방법들,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도 좀 본인들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굳이 가서 그렇게 모여서 시위하는 것만이 꼭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보수단체의 집회 오는 한글날에도 예고가 돼 있는데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집회 시위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두 분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으면서 기선 잡기에 들어갔는데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중점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이 가장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이제 높은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야당으로서는 공격 포인트를 확실히 잡았다라고 볼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대정부 질문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으로 나흘을 다 소비했어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이나 뭐 예컨대 뭐 피격 사건이나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굉장히 사실 민생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라는 것은 그 한 해 동안 행정부가 부처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그래서 그걸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건데 거기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안만 집중을 한다면 또다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그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니까 북한 상보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예. 국정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면에서 감사를 하는 권한이거든요. 더군다나 또 국정감사는 일반 그 상임위와는 달리 이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위증을 할 경우에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위력이 있는 이게 국정감사거든요. 즉 당국자들이 나와서 선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면에서 국민들이 좀 파헤치기를 원하는 사건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국방부가 어떠한 정보를 국방부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
뒤에 또 청와대가 전통문이 오고 난 다음에 주장했던 것들이 막 혼선이 되면서 예. 그럼 또 정부가 이분을 월북자다라고 규정을 성급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정보를 근거로 또 우리 정부가 저 국방부가 이런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왔는지, 왜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뒤늦게 보고가 됐는지, 대통령은 왜 한참 뒤에 나야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렸는지 등등 지금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지금 남북한 합동조사는 뭐 해놨습니다만은 제의해놨습니다만 이게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추진하되 문제는 국방부와 청와대와 그다음에 안보기관들이 과연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했느냐, 그렇다면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이건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아마 야당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팩트를, 즉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윤희숙 의원이 국회 5분 발언이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말 근거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주민들이 그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각광을 받은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번 국정감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당이 실제로 이런 정보를 얻어내고 이걸 근거로 질문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네. 그러나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실력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 같은 경우에 특히 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말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국회가 보여줄, 야당이 보여줄 저는 실력인 것 같습니다. 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야당의 청문회 요구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청에 대해서 이제 북측 답변을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인데,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 측은 지금 일주일째 묵묵부답입니다. 공동조사 요청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한국 정부가 재조사를 먼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북한 측에게 먼저 기회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지문에 온 내용과 지금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조사해서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면 우리랑 이제 맞춰서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재조사가 안 되고 그 재조사한 이후에도 내용이 우리 거랑 다르다 그러면 남북 합동조사 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디 있는 거냐? 배타적인 주권이 북한에게 존재하는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북한 협조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게 그러한 어떤 공동조사라든가 기회를 한번 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북한이 계속해서 뭐 뭔가 협조를 안 한다거나 우리에게 이런 어떤 다른 어떤 행태를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냐? 그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청문회를 하고 모든 이제 조치들을 취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압박감을 좀 느낄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별로 좀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에게 먼저 시간을 주고 다음 단계 이렇게 감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 측의 답변을 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국감에서 이제 야권이 집중하는 한 축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면은 다른 한 축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일 텐데요. 먼저 지난달 있었던 추미애 장관과 야당 의원 간의 공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의 당시 이 해명은 거짓이 됐습니다. 이제 추 장관이 보좌진에게 당시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 장교의 그 전화번호를 좀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좀 불가피해 보이죠. 그렇죠. 지난 추석 연휴 때 추미애 장관이 세 차례 걸쳐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 글에서도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전혀 정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혐의가 무혐의로 됐긴 했지만 그 본인이 수차례 그렇게 나와서 내가 왜 보좌관한테 그런 걸 시키냐, 보좌관 한 거 없다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보면 구체적으로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까지 줬고 또 이 보좌관이 그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일일이 보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본인은 알아보라고 전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여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한테 전화번호를 주는 게 그냥 참고 알고만 있으라고 주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저 어떤 변명은 여당도 솔직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하겠다, 지금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보신 장면은 국회에서 선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감에 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서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한 바에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야당 같은 경우는 공세를 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당이 어떤 논리로 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추미애 장관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 국정 전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무위원이 예를 들어서 또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그 했던 거짓말을 어떻게 지금 방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가 정말 추미애 국감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저는 빨리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한 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검찰 수사가 뭐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에 연일 지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고 또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연일 내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SNS에 12개 항목으로 아주 긴 예. 문장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인제서야 내보내는지. 그러니까 연초에 이 논란이 시작될 때 만약에 그런 식의 해명이 있었고 잘못된 부분 사과를 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소모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논쟁으로 불거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공격적으로 나온 거는 일단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잖아요.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공개된 카톡 내용이에요. 카톡 내용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다, 뭐 지시사항한 거 없다 그런데 전화번호 준 것이 나오고 또 보고를 받은 것이 나와요. 네. 이거는 기존에 이제 했던 아들이 모든 걸 처리했고 본인에 개입한 적이 없다, 사적 지시를 왜 보좌관이 받겠느냐.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 장관이 뭔가를 좀 근본적인 문제에서의 어떤 사과 이런 문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건 뭐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네. 이제 본인도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덕성 정치적 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추 장관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당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예. 지금 뭐 여당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는 이유도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사실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특검으로 가자니 여당도 지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심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뭔가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랄 텐데 문제는 여기다가 지금 오늘 강경화 장관의 지금 남편 문제까지 지금 겹쳐진 상황이에요. 예. 강경화 장관 남편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외국 가지 말라고 자제령을 내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해서 요트까지 구입을 해서 지금 뭐 요트 여행을 가겠다고 지금 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외교부 장관이 그런 문제에 국민들 앞에서 좀 제발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은 지금 예외로 됐단 말이죠. 예. 이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즉 자기 아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했고 또 자기 남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대한 이런 지금 양 장관의 지금 문제가 겹치다 보니 여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강 장관 문제가 겹쳐지면서 사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장관들의 문제가 사실상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야당도 너무 특검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강경화 장관의 얘기는 사실 굉장히 사적인 얘기고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이 법적 하자라든가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사실 뭐 보트를 구입한다, 뭐 여행을 간다, 그거 다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 이 부분에서 여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미 법적인 부분이 거의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사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검을 하고 여기에 수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혈세가 들어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미 야당은 항고했죠. 항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고법에서 이걸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정치 공세 차원에서 특검 얘기를 운운하는 거는 특검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퇴색되는 그런 얘기로뿐이 비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실까요? 네,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인데요. MBC 1회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가 26.4%로 선호도 1위를 차지했고 이재명 지사가 2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KBS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가 26.2%로 높았고요. 이낙연 대표는 21.6%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각각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이 두 대권 주자의 격차가 꽤 크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조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당 대표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총리로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이라든지 또 총리로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보다는 책임감이 좀 덜하지만 또 보여지는 모습은 많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당 대표라는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이 또 함부로 또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당 대표의 주장은 결국은 여당과 정부의 주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처음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조금씩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경기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좀 아웃복서 지금 스타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좀 이제 그동안 기본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밖에서 장외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던짐으로 해서 거기에 주목받았던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분이 다 어떤 면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경선을 거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면을 볼 때는 한편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는 나름대로 이제 당의 어떤 입지를 굳힌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국민적 지지 여론조사보다는 충분히 아마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여론이 이렇게 앞서더라도 당의 지지를 못 받을 경우, 당원들의 지지를 못 받을 경우는 사실 선택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당의 정서와 멀어지는 측면, 아마 그런 부분들 좀 걱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지율을 이제 어떤 추이도 중요하지만 예. 누가 지지하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권의 지지자들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법 판결 이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SNS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 여당의 입장과도 굉장히 다른 것들을 주장한 사례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 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사실상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느 누가 이제 나중에 확장력이 더 크냐는 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권의 두 대표 대선 주자의 지지율 추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